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온 손자희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또 AI 버블론이 희석되면서 뉴욕 증시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AI 주도의 순환 매수, 기술주들의 호실적,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지난주에 낙폭을 빠르게 지우는 모습인데요. 낙관과 우려가 공존하는 시장, 이 상승과 하락의 명분을 찾고 있는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쉬어갑니다. 시장이 쉬어도 우리의 투자 공부는 쉴 수 없죠. 다시 불붙은 산타랠리 기대감 속 따뜻한 연말을 맞을 수 있는 시장을 보는 명확한 눈, 저희와 함께 키워보시죠. 프리마켓 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프리마켓 이슈를 열어줄 두 분 모시겠습니다. ISL 이지환 대표님, 또 스타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혼란스럽던 뉴욕 증시, 어제는 이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을 보면 아무래도 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또 이 구글 제미나이 3.0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지환 대표께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국채금리가 10년물, 2년물, 장기물과 단기물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미나이 3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AI 거품론도 좀 거쳤다. 특히 이제 지난주 옵션 만기를 지나서 이번 주 연휴를 앞둔 3일간 어떤 행보를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국면으로 만들어 놓고 휴장에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미국 증시는 휴장 이후에 오히려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장 이후의 기대감까지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또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비슷한 뷰인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시장 너무 쉬운데, 근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참 속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로 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좋아요, SK하이닉스가 좋아요, 네이버가 좋아요, 카카오가 좋아요. 이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도 GPU가 좋아요, TPU가 좋아요, 구글이 좋아요, 엔비디아가 좋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메인을 이루다 보니까 GPU 진영 쪽은 좀 안 좋죠. 엔비디아라든지 AM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지만 반대로 역시 구글이구나라고, 또 혹은 브로드컴이 역시 대세였구나라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참 편안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양극단으로 조금은 나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지난주 다 같이 힘든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휴장과 조기 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연말 이런 연휴의 분위기를 조금 물씬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시장이 나흘째 힘을 내주면서 최근에 2주일간 이어졌었던 위험 회피 분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또 이 추수감사절을 앞둔 시점인데 이 시기에는 증시가 강했었던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지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고, 추수감사절 때 아무래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IT 관련되어 있는 섹터도 연말 성수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은 제조 기반보다는 소비에 기반을 두고 있는 GDP 성장률이기 때문에 소비가 강할수록 그 시즌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시즌을 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좀 해야 되겠지만, 미국 그 증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은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초입에는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보니까 지금 또 미국 선물 시장 3대 지수도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는 있거든요. 연준이 발표한 11월 베이지북을 보면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정체가 되고 또 노동 시장이 이전보다 확실히 약화되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간밤에 발표가 됐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에서도 보면 주간 지표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만 네. 지속적인 청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고용 둔화 흐름을 다시금 확인을 시켜줬었거든요. 특히 기업들이 해고보다는 뭐 채용 동결이라든지 자연 감소와 같은 조용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 이런 베이지북의 내용들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에 더욱더 좀 확실시 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주 시장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고용과 실업률의 방향성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요. 예. 좋았으면 같이 좋고 네. 나빴으면 같이 나빠야 되는데 고용은 좋다고 그러고 또 실업은 나쁘다고 맞아요. 너무 하니 헷갈렸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 도대체 이번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애매하니까 동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은 위축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네. 일단 어찌되었든 방향성 자체가 금리 인하 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숫자와 데이터를 보였기 때문에 간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비안전자산 증시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좀 돌아왔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 아마 결정이 내리는 날 전까지도 동결할 겁니다. 뭐 인하할 겁니다. 동결할 가능성이 몇 프로고 인하할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먼저 좀 이야기 드린 대로 이번 12월의 금리는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거의 선택일 수 있어서 금리 인하 쪽을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잡으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두 분께 동일하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재한 대표께서도 또 동일하게 12월 금리 인하 나서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주시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네. 내년 1월 1분기에 넘어가서 연준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예. 경기 후퇴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거의 과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네.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실기다라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준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고 또 한 가지는 고용 지표가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명분은 분명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준이 굳이 금리를 인하 안 하고 거르고 넘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JP 모건 역시도 12월에 기존에는 금리를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이 전망을 뒤집었습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오늘 그 기존의 전망을 또 뒤집는 이런 의견도 내놨는데 현재 CME 페드워치를 보면요. 12월 FOMC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무려 85%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한때는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나왔었는데 연준 인사 발언 하나에 기대감이 이렇게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좀 어딘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또 뭐 연준 내 여전히 매파적인 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들도 아직 한 방향으로 일치된 흐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마음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태섭 본부장님. 네, 일단 여기저기서 지금 매파적 발언이라는 키워드들이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서 많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게 강력한 매파적 발언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FOMC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매파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더 검토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너무 우리가 확산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면 후임자가 이제는 정해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본인이 가장 노이즈가 없는 상태에서 물러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고용에 집중해서 볼 거냐, 실업률에 집중해서 볼 거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간밤에 나왔던 지표를 보면 고용도 그렇고 실업도 그렇고 우선 지금은 금리를 동결을 했다가 나중에 골머리를 앓느니 차라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숫자와 데이터들을 확인을 했기에 저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한 대표께서는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저는 별로 불안하지 않고요. 좀 전에 그러시군요. 이제 여기 김 본부장님이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예.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금리 동결론이 나왔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FOMC 의사록에 대한 해석을 좀 어느 정도 너무 단편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게 보이고 금리 동결에 대해서 많은 수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네. 그 앞 문장과 그 문단을 또 확인해 보면 단 조건이 또 붙어 있거든요. 그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많은 위원들이 선제적으로 고용이 악화될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한번 건너뛰어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금리 기조를 무너뜨리는 발언이 아니었고 또 하나는 고용 지표가 좋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실업률이나 고용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간다면 굳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의원들이 또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아마 실제로 이제 금리 결정하는 그날 파월 의장의 뉘앙스나 발언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데 저는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했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기조를 본다면 이분은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서 선제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난번에 25bp 인하했을 때 밝혔듯이 지금에 대한 금리 인하는 경기가 나빴다라기보다는 고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 조치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은 12월 달 그 지표를 보면 선제적 조치가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파월 의장의 데이터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25bp 정도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다음 달 11일 목요일 새벽 3시경에 또 FOMC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또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갈리게 될 텐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에 따라서 또 월가에서는 속속들이 강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이체방크 등 이 주요 은행들이 S&P 500 목표치를 2026년 내년에 8,000까지도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BNP 파리바의 자산운용에서는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반된 시각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한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말 역대급으로 참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수는 올라오고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서 누가 보면,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 쉬운 시장 아니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시장에 직접 우리가 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없거든요. 예. 왜냐, 가는 게 보이지만 너무 그 기업만 가니까. 지금 맞아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일부 몇 종목에 편중되어 있는 비중이 확장이 되다 보니 이 종목군들이 무너질 땐 또 속절없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결국 주가라고 하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그럼 지금보다 돈을 잘 벌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부합하는 기업만 조금 더 압축을 한다면 말은 쉽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연말 시장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입을 한다면 도이치뱅크에서 혹은 모건스탠리에서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이런 쪽에서 좋다 이야기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꼭 그들이 좋다고 할 땐 한 2주 동안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내가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할 거냐. 여기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진 매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는요 보면 최근 AI 랠리를 이어갔었던 이 엔비디아 자리를 위협했었던 알파벳이 오히려 건전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었고 반대로 엔비디아는 1%대 상승으로 다시 힘을 내줬습니다. 이 같은 AI 판도 주도주의 순환매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대표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AI 종목 내에서 핵심 주도주가 조금씩 옮기죠. 그거는 이제 모멘텀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워낙 강했다가 최근에 AMD나 브로드컴이 특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맞춤형 AI 칩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을 넘어서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조금 흩어지면서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는데 사실 그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조금 깔아앉긴 하지만 이걸 전체적인 현상으로 봐서 엔비디아가 그럼 앞으로 힘들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독점력을 본다면 AMD나 브로드컴 공이 다 합쳐도 지금 두 군데를 합쳐도 지지율이
그 점유율이 8%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유율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엔비디아의 독점력은 앞서 있다. AMD가 내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점유율이 8%거든요. AMD도 브로드컴과 비슷한 수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두 회사를 합쳐도 두 자리 숫자가 되지 않고 목표치가 겨우 10% 넘는 수준이라고 보면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좀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주가는 과거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탄력성이 있는 데서는 조금 내려오겠지만 시장 승리를 상회해서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을 좀 꽤 받았던 거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박스권 등락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나면 엔비디아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어느 정도 순환매 형식을 띠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순환매에 해당되지 않는 여전히 좋은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AMD가 됐든 브로드컴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어쨌든 D램과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구글의 TPU까지 나와서 여전히 이제 경쟁 구도를 좀 형성했지만 구글의 TPU도 여전히 SK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HB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볼 것보다는 AI 칩을 생산하는 거래처가 확장될수록 메모리 반도체는 오히려 확장성을 더 가진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구도가 좀 갈리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쁘다라기보다는 한쪽도 좋지만 다른 쪽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각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하기에는 또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간밤 눈에 띄었던 종목은 오라클이죠. 그간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던 오라클이 간밤새 4% 넘게 오르면서 모처럼 상승폭을 키워줬습니다. 최근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눌림을 보여줬었는데 도이체방크에서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내면서 오라클 창업주 레리 앨리슨이 세계 3위 부자 자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김태선 본부장께서 이번 오라클의 급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도이치뱅크에서 목표한 목표 주가가 너무 괴리가 커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 있는 리포트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뉘앙스를 좀 살펴보면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주가의 낙폭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보면 약 4,55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대의 수주 잔고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정 받기 전에 올라왔었던 이유도 바로 이 수주 잔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오라클이 당장 돈을 벌어들이는 게 없는데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모도 사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가 있고 실제 돈을 벌기 때문에. 하지만 오라클은 앞에서 버는 게 없는데 지금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회사채가 발행하고 그리고 회수가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수 기간 우리가 43일에서 50일 사이로 이제 평균을 잡고 있는데 만약 이 회수 기간이 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투자자들의 불신은 아무리 좋은 리포트와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지금 자금의 경색이 생겼다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때라기보단 회사채의 회수 기간들을 좀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체크하는, 점검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결국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미나이 3가 이미 이 시장에 좀 불을 지폈기 때문에 챗 GPT도 그럭도 아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들을 위해서 더 과감한 투자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확인은 필요하나 만약 여기서 투자 심리가 좀 모이면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면 신규 매수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추가 매수 전략은 조금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면 벌써 2025년도 한
한 달이 남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른데요. 연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는데 그에 앞서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연중 최대 소비 대목을 앞두고 월마트라든지 홈디포와 같은 이런 주요 소매 기업들도 매수 심리가 살아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매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대표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에 이제 연준 베이지북에서 나왔듯이 미국의 소비가 양극단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고가 마켓이나 아니면 아주 저가 마켓에서만 소비가 고가 마켓에서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지만 저가 마켓에서 상당히 힘들어한다. 이 부분에서 관세에 의한 특히 인플레이션 영향이 지금은 유통 단계에 막혀 있지만 이게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하면 소비는 더 위축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이 유통업체들의 그 주가 흐름에도 그대로 투영이 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 유통업체들의 일제히 반등이 나왔지만 예를 들면 홈디포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홈디포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이번 주에 나왔지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왔거든요. 이유는 실적이 좋지 않았고 특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비관론까지 좀 나와서 목표가가 많이 하향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유통업체 중에서 그나마 실적이 좀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경우인데 코스트코는 이제 회원비에 의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고 그나마 관세 협상에 의한 그 인플레이션 압박을 유통당에서 막을 수 있는 월마트 정도가 실적이 좀 좋았고 나머지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번 주에 반짝 유통업체들이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몰려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오는 기회로 좀 삼는 게 좋을 것 같고 유통업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컸던 홈디포보다는 오히려 월마트나 코스트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좀 전략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비가 더받치는 미국, 이제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통상 유틸리티 업종들은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때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간밤에도 보면 1% 넘게 오르면서 그런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반면 자동차 등 이런 뭐 소재 업종을 보면 또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는 민감주로 보이는데 방어주 그리고 민감주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이유는 그러니까 연말 소비 시즌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건 금리 인하 때문에 또 여기가 연결돼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다수 또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 약간의 좀 착시 효과들이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 모두에게 조금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앞서서도 좀 실적을 이야기를 주셨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필수 소비재와 선택적 소비재를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홈디포는 인테리어 쪽이고 타겟과 같은 것도 선택적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소비라는 거죠. 그런데 월마트에서 파는 다수의 물건들은 소비를 안 하면 안 되는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AI 쪽은 좋지만 그 외쪽으로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숫자들이 찍히고 있다. 만약 선택적 소비를 해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기업들의 숫자가 좋다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도 되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니까 저는 조금은 주도주 외 섹터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틸리티와 소재 업종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한다면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재현 대표께 들어볼게요. 일단 유틸리티는 좀 전에 김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선택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최근에 기술주 특히 이제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 투자로 일부 이제 선택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 일부가 이제 대안 투자로 좀 떴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4월달에 딥시크 공포, 7월달에 AI 거품론 그리고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조정론 다 AI 거품론에 관련돼 있는 조정을 거쳤지만 그때마다 대안 투자를 찾아서 갔던 투자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소재나 AI 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추가적인 관심, AI와 관련돼 있는 소재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소재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슈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주요 이벤트들은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체크포인트도 덩달아 오늘 하루 쉬어가도록 하고요.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시그널 포커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그널 포커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환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TSM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버블론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AI 칩 수요에 힘입어서 이 2나노 공장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를 하고 또 총 9천억 대만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광폭 행보가 역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도 블랙엘에서 블랙엘 울트라 루비로 넘어가는 칩의 고사양화가 되고 있는데 TSMC도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2나노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과 특히 이제 1.6나노까지 가장 먼저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부분으로서 향후 이제 고사양되는 칩에 대한 선점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와 격차가 좀 더 벌어지면서 2나노나 1.6나노에서의 독점력이 오히려 더 크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2나노에서 일정 부분 TSMC가 커버하지 못하는 물량을 커버하겠다라는 쪽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틈새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로 메인 그 발주에서는 TSMC가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TSMC의 이런 행보는 일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TSMC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나왔지만 10월달 특히 이제 매출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AI 버블론과 함께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341달러까지 올랐다가 270달러까지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 박스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TSMC는 최근에 나왔던 구글의 TPU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호황을 구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SMC가 2나노 공정 역대급 투자 확대를 결정하면서 AI 칩 생산처를 확장하겠다라는 이런 키를 지금 쥐게 된 건데 보면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또 맞춤형 AI 칩 개발의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또 TSMC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아직까지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특히 네.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 집중을 하려고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철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독점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GA 방식을 통해서 TSMC와 경쟁해서 벌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TSMC는 2나노에서 양산과 생산을 동시에 먼저 이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격차는 더 벌어졌고 1.6나노에서도 양산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격차는 벌어진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도 최근에는 2나노에서 수주를 강화하려는 특히 미국 쪽의 새로운 생산 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은 되겠지만 워낙 TSMC에 몰려있는 물량 최근에 우리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화제가 되었던 구글의 TPU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사실 지금 발주는 TSMC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도 오히려 AI 칩을 생산하는 회사가 늘어날수록 TSMC의 독점력은 더 커져가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잉여 물량을 받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퍼스트 초이스는 TSMC라는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TSMC의 독점력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SMC가 또 인텔로 이직한 전 임원을 상대로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을 냈다라고도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경쟁력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오히려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는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그리고 AMD와 같은 슈퍼 고객들에 대한 의존도도 또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파인만이라든지 또 애플의 2나노 기반의 AI 스마트폰 칩 등 이런 고성능 제품
제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아이폰 17의 호조로 인해서 지금 3나노 생산도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들 고객사들을 상대로 한 이 TSMC의 생산 점유율이라든지 또 마진율은 안심해도 되는 수준입니까? 안심을 넘어서서 거의 넘어서서. 이제 미라클한 수준이죠. 미라클입니까? 네, TSMC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6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손에 쥐는 총이익이 60%가 된다. 어마어마한 수치고 이거는 이제 TSMC가 그만큼 시장에 대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일단 여기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내고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TSMC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에서 전체 점유율이 80%를 넘었고 생산되고 판매되는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이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TSMC가 독점력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체가 반도체 업체가 매출 총이익률이 60%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수치인데 지금은 그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TSMC의 독점력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넷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최고의 화두 요새 바로 단연 AI이겠죠. 그 AI를 돌리기 위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이 넷앱이 보통 그거를 처리하는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앞서 앵커님께서 말한 사업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제 스토리지 사업. 그러니까 저장을 해놨다가 예. 이것이 필요할 때 이제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넷 앱에서 지금 거의 메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8월달, 9월달, 10월달 들어오면서 낸드 플래시 혹은 SSD, HDD처럼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정보를 따로 백업해서 저장하는 쪽까지 많이들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이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느 기업에 부품을 공급할 것인가? 바로 넷앱처럼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서버실이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드웨어만 공급을 했던 그러한 이력이 있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원할 때 굉장히 빠르게 또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AI 산업의 확장성에 따라서 지금 넷앱이 구사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엔비디아처럼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주가가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를 봤는데 왜 이 기업의 주가는 안 올랐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굉장히 많은 빅테크들은 이 스토리지 솔루션을 과거에는 일정 부분 구독료를 내고 넷앱과 같은 기업들을 이제 거느렸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앱의 성장성에 약간의 걸림돌이 걸리는 상황. 3분기 실적이 그렇다고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시장 예상치를 매출도 그렇고 EPS도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냈지만 결국엔 과거보다는 고객사가 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크게 좀 출렁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이 드는데 이것을 백업하는 스토리지 솔루션까지도 계속 그 데이터 센터에 붙여서 성장을 한다? 빅테크 기업들 빼고는 다른 기업들은 거의 할 수 없다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지만 더 효과적으로 자금을 굴리려면 이건 그냥 구독료를 내고 넷앱과 같은 기업들에게 저는 차라리 일을 맡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독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명확하죠. 단점은 고객이 없으면 수익 구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고객이 있다 보니 굉장히 높은 영업 마진율. 약 30% 이상의 높은 영업 마진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넷앱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넷앱처럼 외부 기업을 또 사용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질 만큼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중장기 성장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와서 약간 예시를 들어보면 더존 비즈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알죠.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무 회계 관리를 자체 프로세스를 한다면 중견기업 밑으로는
본인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보다 네. 차라리 구독 서비스를 내고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넷 앱도 결국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네. 또 가이던스까지도 상향하면서 주가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이지환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TSMC에 이어서 브로드컴 가져와 주셨는데요. 엔비디아의 독점을 위협하고 있는 이 구글과 브로드컴의 TPU 연합, 그 파괴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괴력이 지금 커져가고 우리가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원래 AI 칩에 대한 그 순위가 엔비디아, AMD 그리고 브로드컴 이 순위였는데 브로드컴이 맞춤형 컴퓨터로 오히려 AMD의 매출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맞춤형 그 AI 칩인데 넘버 2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 XPU와 관련된 부분에서 TPU가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부각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이 탄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치. 여기에 TPU를 구글이 외부에 판매도 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가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중저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판매가 꽤 된다라고 하면 브로드컴은 그만큼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가이던스를 오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봐도 직전 고점에 이제 막 돌파할 수 있는 호기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2달 정도 조정을 받았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 딱 들어왔다. 지금 정도에서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김태선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 누홀딩스 가져오셨거든요. 네. 누홀딩스가 이 브라질 기반의 핀테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어떤 포인트를 네. 보고 가져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젠 하다 브라질 기업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나라 기업이면 어떻습니까? 그럼요. 우리 볼 수익을 수 있다면 주면요. 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누홀딩스는 브라질의 카카오뱅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미 지역은 아직까지도 이 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 카드가 없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고 봤더니 뭐 잘 살고 못 살아서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수수료가 워낙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누홀딩스가 지금 성장한 배경을 보면 수수료 무료 그리고 온라인 100%. 네. 그러니까 은행 수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용하지 않았던 고객들까지도 빠르게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미가 땡기는 요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입자 수와 지금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주가의 성장성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을 좀 끌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용자 가입자 수가 늘어난 만큼 실적도 같이 커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의 리스크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 브라질 기반, 그러니까 남미 화폐의 변동성에 네.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남미 화폐 가치가 미리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 구간이다 보니 누홀딩스의 주가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추후에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주가의 변동성이 클 땐 뭐를 봐야 되느냐? 남미 통화 시장을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김태선 본부장의 픽 누홀딩스까지 짚어봤습니다. 간밤새도 보니까 4% 상승 마감해준 모습이네요. 네, 그럼 이어서 월스트리트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월스트리트 픽 김태선 본부장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애플의 숨은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 시러스 로직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시러스 로직이 어떤 기업이야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애플 기준으로 보면 시러스 로직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오디오 코덱을 전문적으로 좀 만듭니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쪽에 사운드 쪽에 대한 부분은 이 기업이 좀 해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출을 보면 굉장히 잘 팔았습니다. 3분기에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나왔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이폰 시리즈의 흥행 그리고 그렇죠.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주변 기기의 흥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죠? 전체 매출의 네. 90%가 애플 향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폰의 굉장히 판매량이 의존도가 높네요. 네, 만약에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애플에 바라보는 시각이 좀 흔들린다거나 하면 또 이제 이 시러스 로직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감당하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보면 들어가는 칩의 수가 같은 제품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와 Q가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3분기 실적보다는 더 나은 4분기 실적을 저는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우리가 지금 AI 관련주들 워낙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러스 로직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애플의 숨은 죄력자 시러스 로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긍정적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시러스 로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태성 스타인베스트먼트 본부장과 이지한 IES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알파벳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알파벳의 AI 칩 사업에 힘입어 시총 4조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는데요. 어제 알파벳 주가는 1% 넘게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기술주에 자금이 쏠리며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M7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르며 알파벳의 빈자리를 채웠는데요. 2% 가까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구글 TPU 기대감 속에 맞춤형 반도체 제조기업 브로드컴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로써 브로드컴 시총은 1조 9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아마존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다음은 ASML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SML의 디램 공정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올려잡았는데요. 이 소식에 어제 ASML 주가는 3% 넘게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신용등급 상향에 힘입어 어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글로벌 신용평가는 AI 수요를 이유로 마이크론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또 최근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점도 우호적 전망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라클 만나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오픈 AI와의 대규모 계약 기대감이 부각되며 모처럼 눈에 띄는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도이체방크는 오라클에 대해 재무 및 운영 위험이 있지만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오라클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우버는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며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S&P 글로벌 신용평가는 우버의 선도적인 플랫폼과 검증된 운영체계를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소식에 어제 우버는 2%대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머스크 CEO에 따르면 테슬라는 다음 달 오스틴 로보택시 차량 규모를 2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오스틴에서 소규모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테슬라는 점차 운영 범위를 확대해 왔는데요. 벤젠가는 테슬라가 전국적 출시를 향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월가에선 테슬라에 대한 보유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주가 대비 약 9%의 하락 여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제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기대감에 힘입어 1% 넘게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월마트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매업체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강해지며 월마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가에선 월마트의 강력한 재무 성과를 근거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데요. 파이프 샌들러는 목표가를 123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또한 월마트는 53년 연속 배당금을 유지하며 장기적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 어제 주가는 2% 가까이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아마존인데요. 이를 두고 JP 모간이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가 305달러를 재확인했습니다. JP 모간은 이번 조정이 펀더멘털과 무관한 과도한 우려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아마존의 150억 달러 규모 채권 발행에 대해 정상적인 조달이라고 분석하며 최선 호주로 유지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쇼핑 시즌이 아마존 주가의 단기 촉매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AI 기대감이 부각되며 기술주로 순환매가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루 쉬어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미국 내 ETF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ETF 하나증권의 박승진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 굉장히 핫합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ETF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반도체 쪽에서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가장 유명한 그리고 또 가장 큰 규모의 ETF는 SMH랑 SOXX 이런 종목들이 일단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반도체 네. ETF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ETF들 같은 경우는 이 산업 분류, 그러니까 긱스라고 하는 업종 분류에 따라서 이 반도체 기업들을 편입하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지만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 같은 경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SMH나 SOXX 이 반도체 ETF들은 오히려 이 괴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네.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이런 회복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알파벳이 최근에는 주가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ETF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TPU랑 뭐 GPU 이 과정에서 뭐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게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경쟁에 대해서 보지만 예. 이후에는 시장이 규모가 커진다라는 부분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은 MAGS라는 종목하고 네. CHAT 이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AGS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들을 동일 가중으로 이 방식으로 이제 넣기 때문에 좋네요. 7개 종목들을 고르게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알파벳과 엔비디아가 모두 이 M7 종목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뭐 저기에 보이지 않는 이 두 종목들도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고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과정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 우량주 쪽에 투자하는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때도 이 펀더멘탈 쪽에서 좀 더 이 견고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대안으로 언급하셨던 그 CHAT ETF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HAT는 종목명 저희가 이제 테이블로도 보시겠지만 이 생성형 AI를 초점을 맞춘 테마 ETF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 이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또 이 구글과 연관되어 있는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되게 유연하게 좀 더 포지션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그림들을 같이 놓고 보시면은 이런 패턴들이 변화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좀 더 적합한 투자 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정말 AI가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 지금 이 두 ETF 놓고 본다면 어떤 ETF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컨셉을 지금 반도체 쪽에다가 좀 더 맞추고 네. AI에다가 좀 더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뒤에 말씀드렸던 CHAT가 좀 더 적합할 수 있고요. 네. 이 테크를 종합해서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MAGS가 좀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좀 더 안전한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두 가지 ETF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증권의 박승진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로 뉴욕 증시 쉬어가고요. 내일은 또 조기 폐장한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